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2019년 겨울 한 번 죽었습니다. 북한 국가보위성 부국장으로서, 김정은의 가장 깊은 금고 열쇠를 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열쇠를 들고 도망친 여자로서, 국정원 요원이 제 첫 번째 진술을 듣던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숙련된 정보 요원들이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들으면서 입을 다물지 못한 채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 대체 뭐라고 한 거야, 가? 도대체 어떤 기밀이었을까요? 김정은이 경로했습니다. 비상선포를 내렸습니다. 북한 역사상 단 한 번도 외부로 흘러나간 적 없는 그 비밀이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그 내용이 지금 제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2018년 늦가을 제 손에 건네진 봉투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작은 원룸에 앉아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창밖으로는 환한 네온 사인이 가득하고 편의점에서 흘러나오는 K-팝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이 풍경이 저에게는 아직도 낯섭니다. 불과 2년 전 저는 평양의 어느 건물 안에서 북한 전체 주민의 생사여탈을 쥔 기관의 부국장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북에 아직 가족이 있고 그들의 안전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는 저를 설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리설이. 북한 국가보위성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국장. 그리고 김정은이 가장 마지막까지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을 들고 북한을 탈출한 여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손가락 끝이 저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 듣고 직접 관리했던 그 비밀들이 단순히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북한 2,500만 주민의 삶과 직결된 이야기이고 한반도의 미래와도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모든 선택이 그 자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처럼요. 저는 1977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보위부, 지금의 국가보위성 전신인 국가보위부의 중간급 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조선노동당 선전부에서 일했습니다. 이른바 북한 사회에서 말하는 핵심 계층 중에서도 핵심에 속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평양의 특수학교에 다녔고 배급이 끊기는 일도 없었으며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굶주림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같은 시기에 함경도와 양강도에서는 수십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는데 저는 평양의 따뜻한 아파트에서 소고기 국밥을 먹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절에 저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의심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이 곧 삶의 전부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당시 여성으로서 그 대학에 입학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배경과 저 자신의 성적 그리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맞물리면서 입학이 가능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저는 보위기관과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국가보위부 요원 양성 과정에 선발된 것입니다. 그 선발 과정이 얼마나 치열하고 엄격했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3대의 성분조사, 주변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탐문조사, 심리검사, 충정심 검증, 면접까지.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국가보위부 요원 후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원이 된 초기에는 주로 내부 문서 관리와 보고서 작성을 담당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성이 보위기관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성 요원들은
대부분 행정보조나 특수공작의 미끼 역할 정도에 그쳤습니다. 저는 그 편견을 깨고 싶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 편견을 깨는 것이 곧 당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30대 초반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뛰어난 기억력과 분석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방대한 기밀 문서들을 읽고 패턴을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인물의 언행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능력이 상부의 눈에 들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김정일 정권 말기에 저는 국가보위성 내 기밀문서 총괄 부서의 과장직에 올랐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북한의 진짜 얼굴과 조금씩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가끔씩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충성스러운 당원으로서 그런 생각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2011년 조직 내부에서 대규모 숙청과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간부들이 쫓겨났고 일부는 처형됐습니다. 저는 그 혼란 속에서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김정은은 젊고 유능한 인물들을 발탁하는 경향이 있었고 또한 여성 간부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대외적으로 이미지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도 있었습니다. 국가보위성이 무엇인지 잠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보위성을 단순한 비밀경찰 조직으로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직입니다. 국가보위성은 북한 내부의 모든 반체제 활동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것은 물론 해외 정보 수집, 고위 간부 동향 파악, 핵민 미사일 관련 기밀 보호, 외화벌이 사업 감독,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신변 보호까지 담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 체제 전체를 유지시키는 실질적인 뼈대이자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직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북한에서 국가보위성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에게 국가보위성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입니다. 밤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어도 보위성 요원이 왔다고 생각해온 가족이 공포에 떠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조직의 수장은 국장이며 그 아래 여러 명의 부국장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국장 자리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기밀문서와 내부정보 총괄을 담당하는 부국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 체제에서 생산되고 보관되는 최고 등급의 기밀 정보들이 모두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최고 기밀의 열쇠였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불리던 별명이었는데 나중에는 상부에서도 공공연히 그렇게 부를 만큼 제 역할이 명확해졌습니다. 열쇠. 저는 북한이 세상에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을 보관하는 금고의 열쇠를 쥔 사람이었습니다. 부국장이 된 것은 2016년의 일입니다. 저의 나이 39살이었습니다. 발령 통보를 받던 날 저는 기뻤습니다. 온 힘을 다해 충성해온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영광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부국장이 된 이후 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6시에 출근했습니다. 퇴근은 보통 밤 10시를 넘겼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당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관할하는 기밀 문서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술 문서, 미사일 개발 현황, 해외 비밀 자금 계좌 목록, 해외 공작원 명단, 고위 간부들의 비위 사실 기록, 그리고 외국 정부와의 비밀 접촉 내용까지. 이 모든 것이 제 책임 하에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제가 알게 된 것들이 저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그 균열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탈출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부국장으로서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실제 내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그 실체를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이 굳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탈출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평양의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의 차가운 공기를 기억합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추위였는데 그것보다 더 차가운 것이 제 가슴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를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보위성 건물은 평양 시내 중심부에 있습니다. 외관은 평범한 정부 건물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무장경비원들이 있고 신원 확인과 소지품 검사는 부국장인 저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층마다 보안 등급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고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구역은 최고 등급의 보안이 적용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건물 안에서 저는 매일 북한의 가장 어두운 비밀들과 마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필요악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밀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김정은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여성으로서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차별과 장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남성 동료들의 노골적인 시선, 상급자들의 은근한 방해, 그리고 조직 문화 자체가 여성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저의 능력, 다른 하나는 제가 가진 비밀을 지키는 능력이었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국가보위성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덕목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들은 것을 입 밖에 내지 않는 것, 본 것을 없던 것처럼 처리하는 것,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 그 능력이 저를 부국장 자리에 앉혔고 동시에 저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것들을 꺼내놓으려 합니다. 두렵습니다. 아직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저밖에 없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김정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한 것들, 그리고 제가 들고 나온 비밀들에 대해서 부국장이 된 첫날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합니다. 발령장을 받고 새 사무실로 들어가는 순간 이상하게도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왔습니다. 넓은 사무실, 두꺼운 방음 처리가 된 벽, 창문도 없는 밀폐된 공간. 그 방 안에 앉아 있는 것이 마치 거대한 기계 안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그 느낌을 지워버렸습니다. 당의 신임에 감사해야 한다고, 이 자리에 걸맞는 충성을 보여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부국장으로서의 첫 번째 임무는 기존에 관리되던 1급 기밀 문서 전체를 다시 분류하고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작업을 진행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북한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들과 마주했습니다. 문서들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핵 및 미사일 관련 기밀이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현황, 미사일 기술 수준, 해외에서 불법으로 수입한 부품과 기술의 경로, 그리고 핵 프로그램에 관여한 내부 및 외부 인물들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의 양이 얼마나 방대한지 처음 봤을 때 현기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비밀 자금 관련 기밀이었습니다. 북한이 국제 제재를 피해 운영하는 수십 개의 해외 비밀 계좌, 위장 기업들, 그리고 외화벌이 공작원들의 활동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자금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내부 숙청과 처형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망 처리되거나 단순 실각으로 알려진 인물들의 실제 처리 과정이 기록된 문서들이었습니다. 그 문서들을 읽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손 떨림이 시작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한 첫 번째 신호. 최고 기밀의 열쇠라는 별명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부국장이 된 지 약 6달이 지났을 무렵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동무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겠소. 이것은 최고 수뇌부에서 직접 지시한 것이요. 국장은 그렇게 말하며 두꺼운 서류 봉투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봉투 위에는 붉은 글씨로 절대 기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북한의 문서 분류 체계에서 절대 기밀이란 말 그대로 최고 수준의 보안 등급입니다. 평생 보위성에서 일한 국장조차 내용을 모르는 문서들이 포함된 봉투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기존 업무에 더해 절대 기밀 문서만을 따로 관리하는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이 문서들은 일반 기밀 문서 보관 시스템과는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시스템으로 관리됐습니다. 오직 저와 최고 수뇌부의 특정 인물만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저를 최고 기밀의 열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은 농담이었지만 점점 그 별명이 제 실제 역할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됐습니다. 이 절대 기밀 문서들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모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사안들이고 관련 인물들의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알아야 할 것들, 김정은이 가장 숨기고 싶어한 핵심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목숨을 걸고 탈출한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김정은 체제의 실제 작동 방식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을 단순히 독재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됩니다. 김정은은 단순한 독재자가 아니라 극도로 정교하게 설계된 공포와 보상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하고 문서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 체제는 크게 3가지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충성 경쟁 유도입니다. 김정은은 의도적으로 측근들 사이에 경쟁과 불신을 조성합니다. 누가 더 충성스러운지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환경을 만들고 그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람을 주기적으로 제거합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체계적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저는 이 계획이 담긴 내부 문서를 직접 읽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 독점입니다. 김정은은 어떤 한 사람도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도록 정보를 철저히 분산시킵니다. 핵 담당 부서는 자금 담당 부서를 모르고 자금 담당 부서는 공작 담당 부서를 모릅니다. 오직 김정은과 그가 지정한 극소수만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극소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연좌제입니다. 이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제가 직접 관련 문서를 관리했기 때문에 그 실제 규모는 외부에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방대합니다. 한 사람이 체제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의 가족 3대에 걸쳐 연좌제가 적용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체제에 묶어두는 족쇄가 되는지 저도 그 족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제가 부국장으로 있는 동안 김정은을 직접 대면한 것은 총 5번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면은 부국장 취임 직후였습니다. 국가보위성 내부 회의에서였는데 김정은은 제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여성 간부를 중용하는 것이 당의 새로운 방침임을 강조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감격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진정한 신임과 배려라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 대면은 특정 기밀 사안을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어떤 사안인지는 지금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저는 김정은이라는 사람의 본질적인 면을 처음으로 엿봤습니다. 보고를 받는 내내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의 생사가 달린 사안을 논의하면서도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소름 끼쳤습니다. 세 번째 대면에서는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특정 인물에 관한 모든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시를 이행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저는 그 삭제된 기록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됩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대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탈북 결심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내부에서 제가 목격한 것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숙청의 실제 방식이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숙청 사례들이 있습니다. 장성택 처형, 최룡해의 실각과 복귀 반복 리영길의 숙청과 복귀,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간부들의 사라짐. 하지만 외부에서 알려진 내용과 실제 내부에서 일어난 일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제가 관리한 문서들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 중 일부는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됐습니다. 반대로 공개적으로 건재한 것처럼 보이는 인물들 중 일부는 이미 비밀리에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북한의 숙청은 외부에서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숙청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개월에 걸친 내부 조사와 보고서 작성이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김정은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됐습니다. 범죄 사실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그저 그 사람이 불편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제거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결정이 담긴 문서들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이름과 죄목과 처리 방식이 적힌 그 문서들을 손으로 만질 때마다 저는 그것이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을 점점 실감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무감각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문서 하나하나 뒤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반드시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통치 자금에 관한 것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외부 세계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핵 개발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관리한 문서들에는 그 자금의 출처와 흐름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규모와 경로는 외부 세계가 상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어떻게 조달되는지, 어떤 나라의 어떤 기관과 개인들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지, 저는 그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국제사회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한국에 도착한 후 NIS에 전달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NIS 요원들이 처음 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였던 반응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숙련된 정보기관 요원들이 제 말을 들으면서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국장으로서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전날 밤 사이에 발생한 새로운 보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주민 동향 보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공작원 보고, 그리고 내부 간부들의 동향 감시 보고. 그 방대한 보고들을 분류하고 중요도를 판단하고 최고 수뇌부에 전달할 내용을 선별하는 것이 제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북한 전체의 실상을 매일 접하게 됐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주민들에 대한 보고,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다 적발된 청년들에 대한 보고, 탈북 시도가 발각된 가족들에 대한 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처리 지시. 처음에 저는 그 보고들을 읽으면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감정 스위치를 끄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이란 것이 그렇게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부국장이 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저의 직속 동료 중 한 명이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아무도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보위성에서 그런 일은 의미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동료는 20년 이상을 보위성에서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당에 대한 충성심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어떤 공식적인 통보도 없이. 며칠 후 저는 문서 정리 중에 그 동료의 이름이 포함된 처리 결정서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죄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불순한 사상 소지. 구체적인 내용도 증거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슬픔인지 공포인지 아니면 그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것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눈물이 어떤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지금은 압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김정은이 절대로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는 비밀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 비밀은 저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믿음도 신념도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그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그 비밀과 처음 마주한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2018년 늦가을이었습니다. 평양의 하늘은 낮부터 잿빛으로 흐려 있었고 건물 안복도에는 유난히 냉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보고를 마치고 기밀 문서 보관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경비요원이 저를 불러 세우더니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부국장 동무, 어젯밤 최고 수뇌부에서 직접 내려온 것입니다. 즉시 검토 후 보고 바랍니다. 봉투는 이중으로 밀봉되어 있었고 겉면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습니다. 표시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이 봉투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기밀 문서 중에서도 겉면에 아무것도 적지 않는 것은 오직 최고 수뇌부, 즉 김정은이 직접 발신한 문서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보관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봉투를 열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데 걸린 시간은 채 10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10분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린 문서가 떨리는 것이 보였지만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순간의 감각이 고스란히 되살아납니다. 차가운 바닥 형광등 불빛, 그리고 손에 들린 몇 장의 종이. 그 종이들이 담고 있는 내용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저는 한동안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서의 내용을 지금 전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고 관련 인물들의 신변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왜 김정은이 그것을 절대로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문서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실제 현황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외부 세계에 공개된 내용, 그리고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서 내세우는 내용과 실제 내부 현황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문서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북한은 국제사회와 협상할 때 항상 패를 숨깁니다. 이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본 문서는 그 숨겨진 패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패를 유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문서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이 기밀이 외부로 누출될 경우에 대응 방안이 적혀 있었는데 그 대응 방안 중 하나가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내부 인물들에 대한 처리 지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에는 제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문서를 저에게 내려보낸 것은 저 역시 이 비밀을 알게 된 이상 언제든지 그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충성스럽게 일하는 동안에는 살아있게 해주겠지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이 포착되는 순간 저 역시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체제의 의문을 품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의문을 품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를 읽은 순간부터 제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깨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심장이 빠르게 뛰는 순간들이 생겼습니다. 업무 중 문서를 읽다가 글자들이 갑자기 의미 없는 기호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증상들을 피로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설명했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포였다는 것을 지금은 압니다. 처음으로 제 삶이, 제 존재 자체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한 데서 오는 공포였습니다. 그 무렵 두 번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10년 이상 함께 일해온 선배 간부가 있었습니다. 저를 보위성에서 성장하도록 이끌어준 분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제 인생의 멘토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분을 김 부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부장은 보위성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노련한 간부였습니다. 당에 대한 충성심도 누구보다 강했고 업무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분에게는 치명적인 점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직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직언. 북한 체제에서 그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상급자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건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불순한 사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김 부장도 그것을 알면서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 부장이 특정 작전의 문제점을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작전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잘못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임무의 성공을 위한 건의였습니다. 충성에서 나온 직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 김 부장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안에서 마지막 남은 신념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부장의 빈자리를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0년을 충성했어도 당을 위해 진심으로 좋은 의견을 냈어도 결국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 체제에서 충성이란 무엇인가? 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위한 것. 그것이 충성의 실체였구나. 그 깨달음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중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부국장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보고를 하고 문서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상급자들에게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막연한 반감이었습니다. 이 체제가 잘못됐다는 느낌, 제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감각. 하지만 그 감각은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 직접 관리하던 문서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충성스러운 간부의 눈이 아니라 처음으로 인간으로서의 눈으로 읽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북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고서들. 그 보고서들 위에는 항상 상황관리 지속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원이나 해결이 아니라 관리. 주민들의 굶주림이 폭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노동교화소에 보내진 16살 청소년의 기록.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기록. 식량을 구하러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잡혀온 임산부의 처리 기록. 저는 그 기록들을 읽으면서 제가 수년 동안 그것들을 관리하면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도 그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저도 그 고통을 만들어내는 기계의 톱니바퀴였습니다. 그 자각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다는 자각.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관리하고 기록하고 처리해온 제 자신에 대한 혐오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처리한 문서들 속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꿈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그 즈음 저는 처음으로 탈북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생각이 너무 무서워서 즉시 지워버렸습니다. 탈북. 그것은 제가 평생 처벌하고 감시해온 행위였습니다. 탈북자는 최고의 반역자이고 그 가족들도 모두 연좌제로 처벌받는다. 그것이 제가 수십 년 동안 믿어온 명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한번 머릿속에 들어오자 쉽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그 생각이 있었고 업무 중에도 문득문득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괴롭힌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남동생의 아내와 두 아이들. 제가 탈북하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좌제. 그 단어가 제 탈북 결심을 수없이 막아섰습니다. 한동안 저는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면 탈북해서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어느 쪽도 답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정을 내리게 만든 것은 또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부국장이 된 지 약 2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새로운 지시를 받았습니다. 특정 인물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관련 기록을 모두 파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 인물들의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저와 개인적으로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친분은 아니었지만 몇 번 회의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리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특정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것이 그들을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탈북 계획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경계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탈북은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냥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증거를 가지고 나가겠다고. 제가 보고 알게 된 것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김정은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그 비밀들을 들고 나가겠다고. 그 결심이 서는 순간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고요함이 왔습니다. 이제 방향이 정해졌다는 것의 고요함.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해졌다는 것의 고요함.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는 엄청난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걷기 시작한 이야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서도 한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탈북을 결심했다고 해서 바로 짐을 싸고 국경으로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북한 국가보위성 부국장이었습니다. 저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감시하는 사람인 동시에 감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위성 내부에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간부들이 부하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동시에 부하 직원들도 간부들의 이상 동향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서로를 감시합니다. 이 촘촘한 감시망 속에서 탈북을 준비한다는 것은 보통의 신경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니,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일을 하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저는 그 결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즉각 체포, 신문, 그리고 처형. 남동생 가족에게도 연좌제가 적용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가는 길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탈북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저지르는 실수가 행동이나 태도의 변화입니다. 갑자기 말이 없어지거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것. 저는 그 반대로 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했고 더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했으며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 원만하게 유지했습니다. 내면은 폭풍이었지만 겉은 잔잔한 호수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그 이중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표정을 점검했습니다. 눈빛에 불안함이 보이지 않는지, 미소가 어색하지 않은지. 그 거울 앞의 시간이 저에게는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탈북 루트를 찾기 위해 저는 역설적으로 제 업무를 활용했습니다. 보위성 부국장으로서 저는 탈북 사례들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어느 경로로 탈북 시도가 이루어졌는지, 어디서 발각됐는지, 어떤 방법으로 국경을 넘었는지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들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한 탈북 사례들을 분석해서 어떤 경로가 가장 위험한지를 파악했습니다. 성공한 탈북 사례들은 더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어떤 시간대에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를.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탈북 관련 보고서를 과도하게 오래 또는 반복적으로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이상 징후로 포착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들을 일반 업무 문서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어 검토했고 열람 시간도 평균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머릿속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한 글자도 메모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로 남기는 것은 증거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오직 기억에만 의존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어릴 때부터 기억력이 남다른 편이었고 그 능력이 이때 결정적으로 도움이 됐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든 것이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탈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할 것들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서가 필요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제 말만으로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고 설령 믿더라도 충분한 영향력을 갖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밀 문서를 외부로 반출한다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단 한 장의 문서라도 허가 없이 반출하면 즉각 처형입니다. 더구나 저는 최고 등급의 기밀 문서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시의 수준도 그만큼 높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제가 선택한 방법은 문서 자체를 반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핵심 내용을 암호화된 형태로 기억하고 탈출 후 그것을 재구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추가적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도 북한 내부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최종적으로 확보한 것들이 NIS 요원들을 놀라게 할 만큼의 수준이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 확보 작업을 진행하면서 저는 몇 번이나 발각될 뻔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소와 달리 보안 점검이 예고 없이 실시됐습니다. 담당 요원들이 부국장실로 들어와 전자기기와 문서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 아래서부터 무언가가 올라오는 느낌, 마치 바닥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먼저 점검을 환영한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요원들에게 협조했습니다. 서랍을 스스로 열어 보여주고 문서들을 직접 꺼내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최선의 방어였습니다.
그 점검이 끝나고 요원들이 나간 뒤 저는 화장실로 가서 냉수를 손으로 받아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억지로 멈추면서 다시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고. 지금 흔들리면 끝이라고. 탈북 경로 선택에서 가장 큰 고민은 시간이었습니다. 북중 국경을 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탈북 경로지만 저는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부국장급 간부가 실종되면 즉각 전방위적인 수색이 시작됩니다. 국경 지역은 가장 먼저 봉쇄될 것이고 중국 공안과의 협조도 즉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반적인 탈북 루트로는 저는 반드시 잡힐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경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를 찾는 과정이 전체 준비 과정 중 가장 오래 걸린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제 업무 범위 내에서 파악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감시의 사각지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위성이 모든 것을 감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조직이든 취약점은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의 내부 보고서들을 통해 그 취약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위성이 가장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과 하급 간부들이었습니다. 반면 최고 수뇌부에 가까운 고위 간부들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특정 방면에서는 감시의 밀도가 낮았습니다. 저는 그 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탈출 방법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저는 외부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낌새를 보이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저는 오랫동안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았습니다. 눈빛을 보았습니다. 회의석상에서 특정 발언을 들었을 때의 미묘한 반응들을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서로의 의중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건 역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서로 신뢰를 확인한 뒤 우리는 아주 조금씩 정보를 나눴습니다. 탈출 경로에 대한 것, 외부 연결에 대한 것. 그분은 제가 갖지 못한 외부 연결망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분이 갖지 못한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협력 관계가 제 탈출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됐습니다. 남동생 문제는 끝까지 저를 괴롭혔습니다. 탈출 날짜가 점점 구체화될수록 남동생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더 커졌습니다. 제가 탈북하면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남동생도 함께 탈출시키는 것, 미리 연락해서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게 하는 것. 하지만 그 어떤 방법도 완벽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도 자체가 더 큰 위험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했습니다. 남동생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 그들을 모르는 상태로 두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없으면 신문에서 버틸 수 있고 진심으로 모른다는 것이 증명되면 상대적으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비겁한 자기 합리화였는지도 알았습니다. 저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남동생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책감은 지금도 제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탈출 날짜는 2019년 초겨울로 정해졌습니다. 그 날짜를 정하는데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연말은 보위성 내부적으로 연간 성과 평가와 보고 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모든 간부들이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는 시기이고 상호 감시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겨울은 두만강 수위가 낮아지고
일부 구간이 얼어붙는 시기이지만 저는 그 경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경로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출 전날 밤 저는 평양의 아파트에서 마지막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을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 대학 시절, 보위성에서 일하던 날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새벽 2시쯤 저는 일어나 작은 창문 틈으로 평양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별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별들이 내일도 저곳에서 빛나고 있을 때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내일 이후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잡힐 수도 있었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는 것도 죽어가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마지막으로 평양의 하늘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은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직장에 출근하는 것처럼,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가 될 것처럼. 하지만 저는 다시는 그 아파트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두렵고 가장 자유로웠던 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6시 저는 평소와 똑같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표정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 얼굴. 수십 년간 훈련된 그 표정이 이날만큼은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고. 집을 나서기 전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살아온 흔적들이 가득한 그 작은 아파트를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 사진, 어머니가 남긴 작은 도자기 화병, 그리고 제가 수십 년간 앉아 일하던 의자. 그것들에게 말없이 눈인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면서 문을 잠그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아파트 건물 입구에서 경비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평소와 똑같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비원도 평소처럼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 짧은 교환이 북한에서 나누는 저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탈출 당일의 계획은 크게 3단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오전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실제로 보위성에 출근했습니다. 이것이 놀라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날 오전 출근은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결근이나 이탈은 즉각적인 수색의 빌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전 보고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오후에 외부 현장 점검 일정이 있다는 것을 미리 업무 일지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보위성 부국장급이 외부 현장 점검을 나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정은 사전 보고와 승인이 필요하지만 저는 이미 며칠 전에 이 일정을 공식적으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방식으로. 오전 보고를 마친 뒤 저는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진행 중인 업무들을 처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업무를 마치고 나간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수색이 시작되더라도 몇 시간이라도 더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12시 30분, 저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에게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저는 발걸음을 의식적으로 평소와 똑같은 속도로 유지했습니다. 빠르면 안 됩니다. 느려도 안 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걷는 사람처럼. 건물 정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평양의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앞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전에 약속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탈출해서 선택한 경로는 두만강 육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경로는 이미 보위성이 가장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경로이고 부국장 실종 즉시 봉쇄될 것이 확실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서는 현재도 그 루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세히 밝히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먼저 이동한 것은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특정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사전에 연결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그곳에 있고 그분의 안전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이동 과정에서 가장 긴장됐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동 중에 저는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간부 신분증을 제시하면 통과할 수 있는 검문소였지만 그날따라 경비가 평소보다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신분증을 내밀었을 때 경비 요원이 평소보다 더 오래 신분증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몇 초가 저에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경비 요원의 눈을 직접 바라봤습니다. 오히려 아주 살짝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는 듯한 표정으로. 높은 지위의 간부들이 검문소에서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경비 요원이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것을 받아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검문소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저는 계속 정면만 바라봤습니다. 검문소가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야 저는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약속된 장소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해는 이미 기울기 시작했고 겨울 하늘은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사전에 약속된 사람과 합류했습니다. 말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서로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었고 말이 많아질수록 위험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시작된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밤은 저의 편이었습니다. 겨울의 긴 밤 그리고 구름이 가득한 하늘. 달빛조차 가려진 어둠 속에서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두렵다는 감정보다는 기묘하게 고요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모든 선택이 끝났고 이제는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만 남았다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저는 소리를 죽였습니다. 발걸음 소리, 숨소리, 모든 것을 최소화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위성에서 훈련받은 잠입 기술이 이때 역설적으로 제 탈출에 도움이 됐습니다. 적을 추적하는 방법을 알면 추적을 피하는 방법도 알게 됩니다. 그 밤에 이동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동 중 갑자기 멀지 않은 곳에서 군용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즉각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차량이 지나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아마 3분도 안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이것이 끝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량이 사라진 후 우리는 다시 일어나 이동을 계속했습니다. 그 이후 경계가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빠르게 가야 한다는 욕구와 천천히 신중하게 가야 한다는 판단 사이에서 저는 계속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경계를 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발 아래의 땅이 달라지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울음이 나왔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왜 울었는지 지금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두려움이 풀린 것인지, 기쁨인지, 아니면 두고 온 모든 것들에 대한 그리움인지, 아마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을 겁니다. 저는 잠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울면서도 계속 걸었습니다. 멈추면 안 됐습니다. 아직 완전히 안전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제3국에 도착한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저는 한국 NIS와의 연결이 이루어졌습니다. NIS 요원과 처음 만난 것은 제3국의 어느 건물 안에서였습니다. 요원들은 2명이었습니다. 저를 보는 그들의 표정에서 저는 즉각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놀라움. 그들도 분명히 보고를 받고 왔을 텐데 실제로 저를 대면하자 표정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요원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신분 확인 좀 해도 될까요?
저는 그 요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는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가져온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두 요원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짧은 눈빛 교환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가져온 정보들의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설명하는 동안 요원들의 표정이 여러 번 변했습니다. 숙련된 정보 요원들이 표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제가 가져온 정보의 무게를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요원이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본부에 긴급 보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 정보기관과 처음 나눈 대화였습니다. 이후 과정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신변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고 보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본격적인 조사와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수십 시간에 걸쳐 제가 보고 알고 있는 것들을 모두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절대로 말해선 안 된다고 훈련받은 것들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 그것은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제 내부에서 무언가를 해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NIS 측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현황, 해외 비밀 자금 경로, 그리고 김정은 체제의 내부 의사결정 방식. 저는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것들이었지만 저의 기억력은 그 방면에서 오랫동안 훈련된 것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담당 요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정보를 가져온 분은 처음입니다. 그 말이 칭찬인지 그냥 사실을 전달한 것인지 저는 그 당시에는 그것을 판단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가져온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제가 목숨을 걸고 한 일이 어떤 의미를 가졌다는 것만을 느꼈습니다. 한국 입국은 제3국 체류 후 수주가 지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보안 절차와 신원 확인, 그리고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된 뒤였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던 순간 저는 창밖으로 불빛이 가득한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든 감정을 정확히 표현할 단어를 저는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두고 온 것들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이제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낯섦.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채로 저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진짜로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그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드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그 낯선 감각을 안고 한국에서의 첫 밤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며칠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몸이 너무 지쳐 있었고 정신은 더 지쳐 있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몸은 계속 긴장 상태였습니다. 자다가 깨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에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질 때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NIS 관계자들과 함께한 초기 적응 과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북한에는 심리 상담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함의 표시이고 약함은 곧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수십 년간 제 감정을 바라보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상담에서 담당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힘드신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 평생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힘들다는 감정을 허락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한참 후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답이 저의 진심이었고 동시에 치유가 시작되는 첫말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감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경도 출신, 양강도 출신, 평양 출신, 다양한 지역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여러 번 울었습니다. 어떤 분은 식량을 구하러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수년 만에 한국에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뒤 혼자 살아남아 탈북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 위기에 처했다가 가까스로 도망치셨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보고서들이 제 손을 거쳐갔다는 것을, 그분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제 책상 위에 놓였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것을 그저 처리해야 할 문서로 다뤘다는 것을. 그 죄책감은 한동안 저를 심하게 짓눌렀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다는 설명이 그 무게를 줄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것은 하나원 과정을 마친 뒤였습니다. 처음 혼자 서울 거리를 걸었을 때의 감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서 진열된 물건들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아무나 살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NIS에 전달한 정보들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일반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북한 체제의 실제 모습,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 그리고 김정은이 세상에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 그것을 알리는 것이 제가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탈출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들은 제가 보위성 부국장으로서 직접 확인하고 관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 핵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해왔습니다. 제재, 대화, 유인책,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부에서 목격한 것은 북한이 그 협상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북한 최고 수뇌부에게 핵 프로그램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제 생존의 절대적 조건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유인책을 제시해도, 협상 테이블에 어떤 것을 올려놓아도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없었습니다. 협상은 처음부터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고, 그 시간 동안 핵 능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실제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관리한 내부 전략 문서들을 통해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 주민들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 주민들을 세뇌된 존재로만 생각하거나 반대로 모두가 체제에 반감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 어느 쪽도 아닙니다. 제가 수년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주민동향 보고서들을 검토하면서 느낀 것은 북한 주민들이 놀랍도록 강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삶을 이어가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서로를 돕고 아주 조심스럽고 은밀한 방식으로 진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장마당 경제가 확산되면서 외부 정보가 유입되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비공식적으로 퍼지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보위성이 그것을 막으려 할수록 그 흐름은 더욱 지하로 내려가 계속됐습니다. 보고서에는 잡힌 사람들의 이야기만 올라오지만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수년간의 보고서들을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김정은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한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봉투를 열던 날 마주한 것이기도 하고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만든 핵심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김정은 체제가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과 실제 내부의 얼굴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단순한 위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관리한 문서들 중에는 북한이 스스로도 인정하는 내부 붕괴의 징후들이 담긴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충성도 저하, 장마당을 통한 자본주의적 의식의 확산, 간부 계층 내부에서의 불만 증가, 그리고 군 내부의 동향. 이 모든 것들을 내부에서는 이미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닙니다. 내부에서의 붕괴입니다. 그것이 그가 핵무장을 더욱 강화하고 내부 숙청을 반복하며 주민 통제를 더욱 옥죄는 이유입니다. 강함을 과시하는 것은 사실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이 사실이 담긴 내부 문서들이 외부 세계에 알려지는 것을 김정은은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북에 있는 남동생 가족을 생각합니다. 제가 탈북한 뒤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직접 알 수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들은 현재 평양에서 지방으로 이주됐다고 합니다. 연좌제의 결과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의 아픔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남동생에게 미안합니다. 그의 아내에게, 두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저의 선택 때문에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미안함은 제가 평생 안고 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제가 가져온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저의 선택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남동생 가족에게 가해진 고통이 완전히 헛되지 않으려면 제가 알고 있는 진실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그것이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에 온 지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직도 매일 적응 중입니다. 처음에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가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리면서도 주변을 경계하는 버릇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자유롭고 활달한 표현 방식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저는 동네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보고 없이 그냥 앉아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북한에서 온 저만이 진정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평범하고 조용한 순간들 속에 있는 것이구나 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몇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북한 문제를 먼 나라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단지 그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 다를 뿐입니다. 탈북자들을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로만 보지 말아 주십시오. 저도 그렇고 한국에 온 많은 탈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했고 각자의 이유로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가 겪어온 것들이 단순한 고난담이 아니라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과 시각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에 있는 분들이 혹시 이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접하게 된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당연한 것이며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 감정들을 억누르지 말아 주십시오. 언젠가 반드시 변화는 옵니다. 마지막으로 저 자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법, 선택을 하는 법, 두려움 없이 생각을 말하는 법.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처음 배우는 것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서 다시 모든 것을 닫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탈출하기로 결심한 그 새벽을, 평양의 차가운 별빛 아래에서 이제 진실을 말하겠다고 결심했던 그 순간을, 그리고 그 결심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제 안에서 인간으로서의 무언가가 끝까지 살아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무언가가 살아있는 한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분께는 북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어떤 분께는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변화가 오는 날, 지금 북한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날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저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